그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한국은 어디 뭐 길거리에 보도블럭이니 뭐니가 그 망가지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잘 고치냐. 정말 한국은 훌륭한 나라다라고 하지만 왜 빨리빨리 고치니까 이거 안 고치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10시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상소문 읽기 및 민원 처리. 하루에 상소가 100개가 올라올 때도 있는데 이거 1시간 내에 다 못 끝내요. 왕은 무조건 야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세상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왕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극을 보면 주상전환합시오라고 하면 대소신료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땅에 무슨 쥐포처럼 바짝 엎드려가지고 땅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왕의 권력과 정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조선시대 왕의 권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조선의 왕이 대단한 권력을 누렸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극에 보면 유럽 왕들은 보면은 신하들이랑 어깨동무도 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사냥도 하고 같이 칼싸움도 해요. 근데 조선의 경우는 왕에 대한 신하들의 예법이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종교의 시대와 인문의 시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 볼게요.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 유교란 것은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권이란 것은 그냥 정당화되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나를 병사로 끌어가서 죽게 할 수도 있는 권한,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사형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그냥 존재한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국가엔 이유가 붙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동서고금에 없어요. 근데 유럽의 경우는 예를 들면은 프랑스 왕에게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거예요. 영국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증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교황이 소중한 거예요, 왕들에게. 교황은 교황 무오류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서 그 대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은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교황 무오류설이에요. 바로 그 교황이 프랑스 왕은 프랑스의 왕임을, 영국 왕은 영국의 왕임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틀릴 리 없는 사람이 인증해 주기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 왕이 프랑스 국민들을 엄청나게 착취를 해요. 맨날 전쟁 일으켜. 전쟁에 끌려가고 세금 내는 애 죽겠어. 그러면은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 왕은 교황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래. 어떡하겠어 너네.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네가 나의 사유재산이래. 또 전쟁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왕정 시기가 되면 뭐 여러분 절대왕정이니 왕권 신수설이니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역사 공부하다가 왕권 신수설은 교황 비켜. 내가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야. 교황님을 거쳐서 나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권능을 부여하신 거야. 이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교황을 중간 유통업자로 본 거죠. 우리 직거래하는 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을 더 착취하고 전쟁을 더 하고 요게 이제 절대왕정 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경우는 불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증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고려 같은 불교 국가는 군주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인 태국은 아직도 왕을 생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종교적인 권위를 빌어야지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고려 왕은 생불이라고 했지만 또 두 번째로는 고려 왕은 그러니까 이거저거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왔어요. 어디서 뭘 갖고 왔냐면 고려의 왕들은 서해 백룡의 후손이다. 화이트 드래곤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지금 태조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을 태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부터였어요. 고려 사람들은 용조, 드래곤 킹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중세적인 어떤 중세 판타지적인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 나는 이유는 고려도 이때 중세였기 때문에 중세로서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왕은요, 유럽의 왕처럼 신하들하고 가끔 씨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자리 개인기도 갖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개인기 보여주세요 하면 또 왜 이래 하면서 개인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의종 같은 경우는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아서 그 옆에 있는 촛불을 끄는 개인기를 갖고 있었어요. 술자리 여흥거리로 이런 거 신하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같이 서로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권위가 높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하들하고 어울려 놀고 씨름을 해서 신하들한테 내동쟁이 처진다 한들 서해 백룡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비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왕과 고려의 왕은 신하들과의 관계성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럽의 왕족, 그 다음에 왕족으로 비롯된 귀족들이 아랫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어울려 놀아도 그 혈통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피라고 하잖아요. 푸른 피. 왕족으로부터 그 흘러나온 귀족들, 왕족들, 귀족들을 유럽에서 푸른 피라고 부르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마탄 왕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표현이지만 그 백마탄 왕자라는 표현의 원래 표현은 푸른 피의 왕자님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죠. 성리학은 인문학이죠. 괴력난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 사대부들이 쓰는 표현인데 괴상하고 뭔가 굉장히 어떤 힘이 센 강력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무언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뭔가 신적인 거, 괴력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괴력난신은 안물 안궁으로 치자라고 하는 게 조선 성리학이에요.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 사이에 일만 논하자라고 하는 게 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력난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유교의 시대에는 왕도 신하도 백성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고귀한 질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인간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매너를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하잖아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죠. 군주가 그냥 군주가 아니라 군주답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지만 군주인 거예요. 신하는 그 군주를 군주로 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 군주를 똑바로 모시는 거고 나도 신하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예법이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은 조선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요.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국가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조선은 신성을 부정하는 나라입니다. 서해 백룡의 후손 그런 게 어딨음. 살아있는 생불이 왕이 된다고? 장난치나요? 라고 말하는 나라가 조선이에요.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왕으로 똑바로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 숨막히는 예법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기 때문에 군군 신신 부부자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예법 안에 왕도 신하도 스스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조선 왕에 대한 착각은요, 조선의 왕이 권력도 없고 고생만 했다는 그런 착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진실에 훨씬 가깝긴 해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자,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은요, 자신들도 왕도 민본이라고 하는 거,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실체는 어떻든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은 자신의 주군인 이성계를 경복궁에 갇힌 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막대한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 재벌이었어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하의 모든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키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다가 이거만큼은 이성계가 참지 못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정도전이 그 얘기는 다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임 왕에서 후임 왕으로 이어지는 내탕금이 됩니다. 근데 이 내탕금조차도 사실은 뭐 가뭄 때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용도의 그 펀드로 썼어요. 일종의. 그래서 내탕금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공익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을 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헌법의 구조 같은 거는 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조선은 왕토라고 해서 왕의 소유물인 거예요.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부동산에 명의는 있어야 되거든요. 명의 없는 부동산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조선을 민본주의 혁명으로 세웠어도 이 부동산의 명의에 그거는 왕이에요. 아무리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는 국가가 조선이었다고 하더라도 왕과 신하가 공동소유, 공동명의란 건 없어요. 왕에게 부담은 지을 수 있어도 왕은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죠. 어떻게 사대부들은 조선을 설계했냐면 조선을 하나의 가정으로 설계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백성은 왕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 백성이 왕에게,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거는 불충이죠. 불충과 불효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 왕이 백성을 학대해, 똑같이 폐륜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도덕적인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이 조선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있어서 충효예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왕을 신하와 백성들이 뭐라고 불렸느냐? 억조창생의 지존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높으신 분, 조선은 뭡니까?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만백성의 어버이는 사대부들에 의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공무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선 어버이, 밖에서는 열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왕을 하루 종일 일시키는데 사대부들이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즉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조선의 왕만큼 국정 장악력이 최고인 왕은 없었어요. 동서고금에 드물어요. 조선의 왕은 모든 분야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인 분야에서 왕권은 조선이 최강이에요. 근데 왕의 권리 자체는 유럽 절대왕정 시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유럽의 절대왕정 시기의 왕들은 국가를 그냥 진짜 철저히 사유화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 맨날 놀기만 하고 결혼, 이혼하고 재혼한 이것만 하잖아요. 8번 결혼하고. 실세는 처형당하기 전까지의 울지 추기경이죠. 영국의 실세는. 그리고 루이 14세 시대의 실권자는 루이 14세가 아니에요. 루이 14세의 권력은 정말 강대하지만 이 사람도 놀기만 했거든요. 실세는 리슐리의 추기경, 그리고 왕의 정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뽕파드루 후작 부인. 이 두 명이 실세였단 말이에요. 외교도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은 의무와 노동에 갇혀 있었지만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실세였다. 그러니까 유교적 권위와 국정 장악력의 소유자였지만 지나치게 근면하고 불행한 제2기간을 보냈던 거죠. 대체로는 병에 걸려서 요절했어요. 조선왕의 일과를 볼까요? 5시에 기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왕실 아침 문안이라는 거래요. 아침 문안.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 가정 의례를 신하들과는 군군신신해야 되지만 가족끼리는 가정 의례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 왕실 문안 시간이 없으면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세자랑 만나가지고 세자랑 사이 안 좋으면 기싸움 하는 거고요. 사이 좋으면 뭐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저 병조판서 있지, 쟤는 꼭 사용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요건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6시에 일단 뭐 밥을 먹습니다. 초조반이라고 해서 죽이나 미음 같은 거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왕의 식사는 의례이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남기는 것도 매너예요. 음식을 안 먹는다? 그 수락관 상군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물림이라고 해서 왕이 식사를 해야 왕이 먹었던 식사를 드디어 이 궁녀들도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물림 문화는 동서고금에 다 있었어요. 유럽 왕들도 이거 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상을 물리면서 이 팥죽이 맛있구나, 이 팥죽은 영의정 주도록 해라, 이런 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먹기 싫어도. 그런데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무슨 식사를 5끼나 해 하루에, 나는 그냥 한 딱 3끼 2끼만 할래, 아침은 그냥 나 죽으로 때울 거야, 건드리지 마. 영조는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에 영조는 그럴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해서 장수했죠. 다른 조선시대 왕들은 신하들이 먹이는 대로 꾸역꾸역 먹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왕이 밥을 안 먹으면, 밥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나서 밥 먹기 싫잖아요, 사실. 그러면 전하의 몸은 백성의 몸인데 백성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백성들은 굶는데 또 이 소리 들어요. 그래서 딱 주어진 만큼 정확히 먹는 모습을 보여줘만 했다. 이제 밥 먹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7시부터 9시까지 경연이라고 합니다. 아침 경영은 조강이라고 했어요. 경연이란 건 원래는 왕이 신하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경전을 가지고 학술 토론을 하는 거지만 왕이 어릴 때나 배움과 토론이죠. 충분히 성인이 된 왕은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팅이자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분 토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2시간 동안 합니다. 이 토론을 하면서 네가 맞네, 누가 맞네, 전하는 인간이 너무하네, 경은 개념을 상실했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제 국정 기조가 그날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9시가 되면 정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현안 보고를 받아요. 국정 현안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신료들 중에 그 현안에 관련한 실무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 빨리. 왜 아직 결과가 없어? 김 부장 회사 나가고 싶어?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시부터 낮 1시까지 낮거상이라고 해서 점심을 먹고요. 왜 점심을 2시간 동안 먹느냐? 휴식입니다. 직장인들도 점심 먹고 나면 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커피숍 들렀다 오고 좀 옥상에 가서 햇볕도 좀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로 왕도 그걸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휴식을 하면서 보통 왕들은 정원이나 이런 데 산책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후궁들과 연애를 잠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강이라고 해서 다시 오후 경연입니다. 조강과는 멤버가 달라요. 같은 멤버로 하면 왕의 텐션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멤버랑 다시 싸우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로. 이 주강을 2시간 동안 하고 나면 오후 3시에 간식을 잠깐 합니다. 참이라고 해서 간식을 잠깐 하고요. 이때부터 5시, 6시까지는 오후 업무인데 화이트 칼라 사무원으로서의 행정,
즉 서류 업무를 몇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 숙직자, 즉 경복궁을 지키는 군인들 있죠. 그 다음에 내시들도 숙직을 하죠. 불침번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 숙직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야간 숙직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점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구호를 밤에 화랑 담배 하는 거 있죠. 누구냐 화랑 하면 받아 담배 하면서 들어오세요 하는 거, 이런 암구호를 지정합니다. 이는 군거를 책임지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업무이기도 했죠. 왕은 모든 조선군의 군 통수권자인 동시에 경복궁을 지키는 현장 병력의 현장 지휘관, 일종의 대대장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또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하면 이때는 또 1시간 동안 저녁 경연, 석강을 또 해요. 조관과 주관과는 멤버가 또 달라요. 하루에 100분 토론 3탕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업무가 끝나 있잖아요. 저녁이니까. 일단 낮에 신하들 퇴근할 시간이잖아요. 퇴근할 신하들은 다 했어요. 그럼 오늘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너무 하셨네, 그러면 해선 안 될 짓을 하셨네. 근데 이때 경연을 할 때 신하가 너무 빡치게 하잖아요. 가장 빡쳤던 왕이 한 분 있었죠. 세종대왕. 이 경연을 하면서 한글 창제를 하면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경연을 하다가 무식한 백성들한테 글자 같은 거 줘서 뭐합니까? 말실수한 거예요. 신하가 말실수를 하니까 잘 걸렸다 요놈해서 너 오늘 밤은 감옥에서 자라 해서 의금부에서 이제 1박 2일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 그 신하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경연까지 끝나면 8시부터 9시까지 왕실 저녁 문안,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긴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궁이 낳은 자기 아이 또 한 번 또 안아보고 또 이러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딱 1시간만 주는 거예요.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잔인하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야식을 먹습니다. 10시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상소문 읽기 및 민원 처리. 이 상소문을 다 읽고 반응을 해줘야 되고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6시간 취침을 한다는데, 자, 휴일은 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6시간을, 그나마 취침 시간이 6시간이라는데 말이 6시간이지 신문고 울려, 격쟁이 들어와,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상소문을 읽고 다 처리하고 그 상소문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사실은 새벽까지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에 상소가 100개가 올라올 때도 있는데 이거 1시간 내에 다 못 끝내요. 왕은 무조건 야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이 미팅이 하루 3번이 다가 아니에요. 야간에 필요에 따라 야간회의, 야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긴급회의예요. 이러면 왕의 수면 시간은 계속해서 주는 거죠. 신하들은 왕과 야근하는 거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왕은 돌아가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맨날 야근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끝났어요. 새벽 2, 3시 됐겠죠? 이제 자야지. 못 잡니다. 후궁들이랑 동침해야 돼요. 이거 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상궁들이, 내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하 체위를 바꾸시옵소서 한번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싫어도 해야 돼요.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중전마마와 동침하시는 날, 오늘 경빈박 씨와 동침하시는 날, 의빈성 씨와 동침하시는 정해져 있어요. 이 스케줄에 따라서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돼요. 특히나 아들이 없는 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국이랑 내시들이 자고 싶은 거 끌어다가 무한 굴렸어요. 중전마마, 그 다음에 후궁마마들 임신하실 때까지. 와중에 예쁜 궁녀랑 틈틈이 연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하드워커 왕이었는데, 드라마 여러분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정조의 연애 얘기입니다. 남주는 정조고요. 여주가 이제 의빈성 씨인데, 의빈성 씨 철벽녀의 성공신화를 쓰신 분입니다. 정조의 평생 사랑이셨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가장이자 국가 전체의 가장이자 만백성의 어버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궁궐 수비대의 현장 지휘관이자 학생이자 또 한 명의 사대부여야만 했던 거죠. 왕의 하루 일과에는 이 모든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휴일도 없어요. 매일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휴일도 없이 이렇게 수면 부족에 시달려 가면서 조선시대 왕의 건강을 관통했던, 가장 조선시대 왕의 건강을 위협했던, 생명을 위협했던 병이 뭡니까? 등창이죠. 등창 지금은 그냥 피부병, 종기 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등창은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피부병을 포함한 모든 염증을 옛날에 등창이라고 했어요. 염증이 왜 잘 생겼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잘 생기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흔한 원인이 수면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은 평생 면역력 부족에 시달리다가 결국 많은 수의 조선 왕들이 면역력 부족에 의한 염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 다 요절해요. 정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분이 48살에 요절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을 정도로 조선왕은 혹사당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할 일 또 있잖아요. 암행어사랑 또 따로 쿵짝쿵짝 암행어사랑 따로 밀명 내리고, 또 정조 같은 경우는 심한지 같은 신료랑 짜고 치는 고스톱 치려고 계속 밀서 주고받고 뭐 그러다 죽는 거예요. 조선왕은 일만 하다 죽는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그렇게 그 사냥을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사냥을 나가고 싶어 하니까 동물을 죽이고 싶어서 사냥을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냥을 나가면 사냥을 나가서 그 동물을 잡고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몇 날 며칠 동안 놀잖아요. 사냥 잠자러 나가는 겁니다. 조선왕은 원 없이 잘나보다 사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가 있어요. 옛날에 사냥은 군사훈련을 겸했기 때문에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그 군 지휘 그 훈련도 겸해야 되는데 이 사냥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 가기 싫은데 나 억지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또 신하들이 사냥을 나가면 백성들이 동원돼야 되고 뭐 비용이 이렇게 되고 게다가 동물 죽이는 거 그거 좋은 취미 아닙니다 이러면서 전하 백성을 생각하시옵소서 이러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가끔씩 파업해요. 일주일 동안 조회에 안 나오고 아프다는 핑계로. 그래서 파업하면 신하들끼리 모여서 사냥 한번 하게 해주자. 절대 조선왕으로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 조선왕을 괴롭힌 것은 바로 조선의 왕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조선 사람들도 실제로 왕을 공무원으로 인식했어요. 조선왕은 평생 수면 부족과 업무에도 시달렸지만 소비자 컴플레인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소비자 컴플레인, 상소죠. 뭐가 떠올라서 두루마를 딱 펼치면 전하가 잘못했습니다. 요게 상소예요. 상소는 신하들과 사대부들이 올리는 거였는데, 조선 문명은 여러분 언어의 문명이에요. 말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상소란 문장 구성력만 갖추면 원칙상 누구라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대부만 올릴 수가 있죠. 왜? 한문을 모르니까. 근데 한문을 아는 일반 백성 혹은 천민이 있죠. 기생. 옛날에 기녀들이 교양 수준이 높았잖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사대부도 계층이 손님이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놀려면 교양 수준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양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기녀들이. 옛날에 예조 참판 중에 심희순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양반이니까. 이 양반이 첩이 있었어요. 15살짜리 평양 기생이랑 결혼을 합니다. 첩으로 맞아요. 이 평양 기생이 예명이 초월이었어요. 이 초월이 헌종에게 보낸 상소 내용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전하는 맨날 술이나 마시고, 그리고 전하께서 연애하고 계신 그 유명한 평양 기생 있죠. 내가 평양 기라에서 내가 아는데 그 진짜 용을 해요. 당장 헤어지세요. 그 중전마마한테 잘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라는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기생한테도 기녀한테도 전하는 개념이 상실했사옵니다. 이 말을 가끔 들었고요. 심지어 만인상소라고 해서 수백 수천 명이 그 일만 할 때 만자거든요. 지방에 유생들이 그냥 전라도 전체, 경상남도 전체가 단합을 해서 유생들이 만인소를 또 올려요. 그럼 그 상소문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왕이 싫어하는 상소는 지부상소 혹은 도끼상소라고 해서 도끼를 갖고 와서 도끼를 내려놓고 상소문을 읽는 거예요. 이 상소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정말 열받아서 못 견디겠으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시옵소서 라는 퍼포먼스예요. 도끼로 목을 칠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그럼 폭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지부상소를 올리는, 도끼상소를 하는 신하는 충신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목이 달아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충신 코스프레를 하는 거잖아요. 또 좋은 왕 코스프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부상소 하니까 알았어. 목 칠게 하고 바로 목을 치면 폭군 취급을 받잖아요. 읍소는 상소와 달라요. 읍소는 말하자면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먹고 살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읍소라고 하는 거예요. 상소는 주로 사대부들이 하는 거고요. 읍소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사대부가 읍소할 권리가 없어요. 사대부는 읍소하면 안 돼요. 물론 안 되란 법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없어요. 거의 권리가 없다시피 해요. 그 사대부의 자격이 없는 거니까. 상소와 읍소의 소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소의 소자는 소통하다 할 때 소자예요. 읍소의 소는 하소연하다 할 때의 한자예요. 그리고 읍은 울읍자예요. 울면서 하소연한다. 바짓가랑이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읍소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왕은 그 민원 처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민원 들어오면 공무원들 반드시 민원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조선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민원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문고 얘기 많이들 하는데, 신문고는 원래는 그 송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니까 따오자 해서 조선이 따왔죠. 그런데 신문고를 설치해 보니 너무 심한 맛집인 거예요. 왜? 웨이팅이 6개월, 1년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웨이팅이 30분만 있어도 직원들이 죽어나가는데 웨이팅이 몇 개월 단위가 되잖아요. 그럼 조선의 왕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여러분 오해하듯이 신문고를
폐지했다가 또 만들었다가 못 견디겠다 폐지했다가. 왕이 신경질 나서 폐지한 게 아니에요. 신문고가 있어버리면 왕은 물리적으로 왕의 업무를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어요. 폐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문고란 건 격쟁으로 대체가 돼요. 격쟁이란 건 왕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민원을 받아줄 때까지 괴롭히는 행위예요. 이거는 자, 조선은 하나의 가정이라 그랬죠. 배고프고 아픈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쓸 수 있죠.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격쟁이란 건 왕이 밖에 행차를 나갈 때 왕의 어가 행렬을 막아서요. 왕의 어가 행렬을 막아서고 격쟁, 징이나 꽹가리를 격친다는 뜻이에요. 왕이 불편해할 만한 소음을 내면서 알았어, 쟤 오라 그래, 얘기 들어줄게 할 때까지 왕을 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격쟁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 궁궐 밖으로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궁궐에 숨어 있어요. 궁궐담을 넘어서 꽹가리를 치면서 전화하다가 잡혀요. 그리고 곤장을 맞죠. 요식행위로 몇 대 맞고 끝나요. 어쨌든 왕의 심기를 거슬렀으니까 왕의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그 민원을 왕은 반드시 들어줘야 됐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언. 상언은 요즘 말로 하면 민사소송이에요. 언쟁이나 분쟁 같은 경우를 임금님이 대신 처리하고 중재해달라고 이 상언을 또 올려요. 그럼 이 상언이 들어오면 처리해줘야 돼요. 정조가 재위기간이 25년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정조가 처리한 상언과 격쟁 4,304건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왕의 업무를 하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진상 민원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48살에 정조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일만 하다 죽었어요. 사대부가 민본주의 국가를 만들고 나니까 백성들은 조선시대, 조선왕조 극초기부터 태종, 세종 완전 극초기의 왕들이잖아요. 이런 왕들의 어가 행렬을 막아서고 격쟁을 하면서 왕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인 방식은 지금 한국인의 기질과도 같아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도자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요. 여기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주화 되게 빨리 됐잖아요. 한 민족의 기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큰 단위를 얘기할 때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질, 하나의 몸통에서 나오는 다른 측면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리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빛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한국은 어디 뭐 길거리에 보도블럭이니 뭐니가 그 망가지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잘 고치냐, 정말 한국은 훌륭한 나라다라고 하지만 왜 빨리빨리 고치니까 이거 안 고치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공무원을 모욕한다든지 너 몇 살이야 이러면 그거는 단점이겠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고쳐지는 거,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는 민주주의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민주화가 돼서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가 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인은 요건 좋은데 요건 나빠, 이렇게 단순하게 파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 나무에서 생겨나는 그늘도 보고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보고 이 나무에서 자라나는 새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보통은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말로 역사를 통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통시적으로 우리 역사를 한번 보는 게, 그리고 그게 더 재밌어요.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신간 한국인의 탄생 사주세요. 2권 사세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